드라와 같은 성우 속에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장이신 최대 교수가 중국이 보는 바이든 시대, 미래관계와 한국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고요. 오늘 안타깝게도 그 회원동정 해주시기로 했던 김창근 대표는 현재 한국으로 들어오는 상공에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출발이 늦어지면서 원래 어제 도착하셔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인천항공에 도착해서 6월로 회원동정은 미리 연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웰컴 인트로를 하는데요. 우선 저희 김성규 이사님께서 나중에 마무리 하시니까 짧게 인사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혹시 박종호, 저희와 같이 이걸 주최하고 있는 박종호 KBC 대표 계시면은 짧은 인사 말씀드립니다. 이사장님 안 켜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승동입니다. 네, 아침 일찍이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한중 중국 관계 전문가이자 또 최근에는 러시아에 많이 다니면서 러시아에 또 크게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최재덕 교수를 모시고 강의를 듣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종호 대표님 계시죠? 간단하게 회원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까지 저랑 연락을 하셨는데 지금 안 들어오시니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거예요. 크리스나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자, 드디어 우리 최재덕 교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 그 관계상 압축해서 8시 50분 정도에는 끝나도록 이렇게 하고 부터 9시까지는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재덕 교수님 화면 공유하시고 시작해 주시죠. 음성, 네. 예. 음성 켜주시고요. 네. 예.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최재덕 교수입니다. 예, 이른 아침에 이렇게 다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의미 있는 시기에 뜻있는 발표를 기회 주신 우리 존경하는 정말로 그냥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유라시아 21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사장 김승동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대식 부회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정으로 진정성 있게 한번 앞으로 30년을 고민을 하면서 유라시아 21에 어떠한 인사이트를 줄 것인가, 중국 전문가로서 유라시아가 너무나 중요한 지역인데 앞으로 30년 어떻게 한반도와 연결해서 유라시아 21 저희가 이끄는 이 조직이 잘 성장하려면 조금 더 좋은 영감과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중국 전문가로서 이렇게 보기보다는 현재의 결국은 이제 유라시아에 있어서 저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중 패권 경쟁의 양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이제 경쟁 시기에 중러 관계가 현재 엄청나게 긴밀화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한계성은 없는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그리고 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예측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나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 시기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고 위기로 가득 차 보이나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요인을 가지고요. 늘 위기 가운데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시기에 유라시아 21이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역발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중국 전문가가 유라시아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을 다닐 때 92년 수교 때부터 중국과 인연이 운명적으로 있었는데요. 중국을 갔을 때의 그 첫 20대의 첫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땅 한반도에 이렇게 묶여 살다가 중국 대륙을 전체를 여행할 때의 그 처음 가졌던 포부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북 삼성을 배낭 하나 지고 중국 전역을 돌 때는 야, 기회가 있겠다 이런 희망으로 왔었고요. 그렇게 중국과 인연이 있었는데 제가 모스크바 시베리아 철도를 한 4번 정도 타고 북방의 지역을 다닐 때 이 중국에서 받았던 그 젊은이의 포부가 저에게는 한 2배 이상으로 유라시아를 품은 사람들에 대한 마음, 북방을 품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 학회에 나가서도 러시아와 함께 북방과 함께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대중 한중 관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라시아 동쪽 끝에 한반도가 있는데 유럽과 아시아에 연결한 이 유라시아의 축이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대륙이라고 하는 이 유라시아, 미국의 세계화 전략에서도 유라시아 전략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미국의 세계화 전략 키신저라든가 브레진스키, 미국을 이끌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석학들, 국제 전략가들이 이 유라시아 대륙을 놓고 사실은 지구상에서 한판 패권 헤게모니를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라시아의 시대다. 21세기는 연결의 시대고 21세기는 연결의 시대이고 유라시아의 시대인데 이 유라시아 동쪽 끝 한반도에 있는 우리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려면 북방으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 미래에 한반도에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상태에서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을 좀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좀 목소리가 잠겨 있어서 좀 깨어나려면 한 10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았는데요. 하여튼 일단은 내용 위주로 그 슬라이드 하나씩 그 PPT로 좀 나가고요. 좀 깬 다음에는 좀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인사이트한 얘기, 고민한 얘기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돌아가는 유라시아의 상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년 이 코로나 결국은 가장 21세기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정도로 봤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현재의 미중 전략 경쟁, 중국은 전략 경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패권 경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미중 전략 경쟁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 늘 현재의 상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코로나의 팬데믹에 대한 상황들,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의 본질과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국제 질서의 변화, 요 정도를 이해하고 특히 이제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얘기를 좀 깊게 언급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늘 귀에는 보는 자, 준비된 자에게도 있지만 앞을 내다보는 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 앞으로 미중 전략 경쟁이 갖고 올 변화의 양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다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역사는 BC, AD 얘기다 하지만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후로 준비한 자,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늘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그 정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펼쳐질 세상을 준비하는 자들은 있는가? 소수이지 않을까? 그럼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결국은 사람도 30년마다 재건축하듯이 인생도 이제는 어떤 그룹 차원에서, 조직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재건축이 필요한 세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기둥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으로 이제 국제 질서가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 공적적 현실주의로 변하면서 이 글로벌 가치사들이라든가 모든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에 대한 양상들, 외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본인에 대한 성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짧게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을 둘러싼 특히 미중일러의 지정학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이후로 신동방 정책 이름으로 이 에너지의 판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매년 2013년부터 그 이후로 14년 크림반도 이후로 이 동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뉴 이스트 폴리시를 적극적으로 동방 정책이란 이름으로 지정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미중 패권 전쟁에서 1대1로 쌍순환 전략을 가지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 중심의 지역 패권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하게 미중 간의 패권 전략 경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본 또한 이제 미일 동맹 얼마 전에도 스가가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 미국 가서 아시다시피 미일 동맹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북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가 유라시아를 대륙을 나갈 때 미중일러의 지정학적 전략이 무엇인지는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잠깐 준비했고요. 미중 패권 전쟁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뭐 제가 전쟁이란 말을 표현을 쓰기도 하고 경쟁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게 미중 패권 경쟁이 무엇인지 잠깐 요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유라시아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결국은 강대국끼리 미중 패권 경쟁의 본질을 고민하다가 요거 한 장 정도면은 한눈에 다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한 장의 슬라이스로 미중 패권 경쟁을 한번 본질과 장기화되는 측면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은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시작을 합니다. 2018년에 관세의 무역 전쟁부터 시작합니다. 3% 되던 거를 지금 한 25%까지 이렇게 높였는데요. 미중 패권 경쟁은 결론적으로 무역, 경제 전쟁으로 시작이 됐고 기술, 군사, 이념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의 양상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유라시아의 길을 얼마만큼 위기로 생각하면서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요인이기 때문에 미중 패권 경쟁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중국은 이제 전략 경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중 간의 경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중국은 전략 경쟁.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미국은 중국과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공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국제 질서에서는 자유주의 이론이 있고 현실주의 이론이 있는데 현재는 이제 공격적 현실주의의 이론에 근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미중은 뭐 경제 전쟁을 시작으로 현재로서는 이제 5G라든가 4차 산업 기술을 가지고 한판 벌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중국해라든가 동중국해 대만 해협을 비롯해서 군사적으로도 대치하고 있고요. 국가 체제를 이루는 이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이념과 가치의 대결로 이렇게 장기화되는 측면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사실은 중국의 후회, 미국의 후회, 중국의 후회 이런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은 사실은 지금 잠자는 용을 깨운 것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소가 한참 냉전할 때 냉전 시기에 확실히 소련을 제압하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이고 79년 미중 간에 수교를 합니다. 1월 1일 날. 79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요. 미중 간에 수교한 이후에 미국은 중국을 이념과 가치를 배제한 이념을 제외하고 중국과 함께 하겠다는 이름으로 미중이 수교했고 2001년 WTO에 적극적으로 미국은 중국이 가입하게끔 도와줍니다. 근데 현재는 20년이 지난 지금은 이념과 가치를 배제하고 미중 간에 수교를 했는데 현재는 이제는 이념과 가치의 대결이라고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공세적으로 아주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에 근거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도 중요한데요. 중국은 역사성을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중국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1840년도의 아편전쟁의 기억을 잊을 수 없는 것이고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세계의 패권, 제국을 경험했던 중국은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고 미중 간의 전략 경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입장 속에서 2049년까지 중국은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 중국은 2049년까지 내순환 위주로 중국을 기술 자립화시키고 스스로 강대국화하겠다. 즉 방어 전략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충분히. 그리고 실질적인 패권의 헤게모닉 경쟁은 2049년 이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맹자에도 나오지만 성군이 한 명 나오면 100년 정도 잘 다스리면 400년 간다. 이런 뭐 맹자론을 가지고 중국 사회과학원은 맞지 안 맞든 이 미국은 겨우 뭐 몇백 년 이렇게 뭐 몇천 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역사성을 갖고 나오는 것이고요. 미국은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을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중 간은 이렇게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세계화 전략 이제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세계화 전략을 보면 유라시아 대륙, 이 유라시아에 대한 미국의 기조입니다. 유명한 세계 전략가들입니다. 결국은 미국 패권 유지의 원천은 유라시아 대륙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군사적 우위 지속과 경제적 이익의 보장이다. 그래서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미국의 유지를 위해서 인게이지먼트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세계화 전략 브레진스키는 이 유라시아 반도의 이 동방부의 한반도를 시작으로 유럽까지 이어지는 지역의 총체적인 장악에 대해서 브레진스키의 세계화 전략을 얘기하는 거고요. 카플란 같은 경우는 미국은 유라시아, 특히 서반부 유럽과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방부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불안정한 요소를 가중시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유라시아의 대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가는데요. 유라시아 대륙에 있어서 이 미국의 세계화 전략 보고서의 2019년 인도태평양 보고서에 보면 한반도는 린치핀이다, 가장 중심 국가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중국의 세계화 전략을 보면 똑같이 미국처럼 진정한 중심의 세계화, 미국 없는 글로벌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세계화 전략은 미국이 했던 것처럼 국제기구를 통해서 UN이나 WTO, WHO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미국을 배제한 국제기구를 어떤 중국식 세계화 담론을 전파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SCO 상하이협력기구라든가 시카,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세계화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식 세계화의 특징입니다. 기존 거버넌스를 중국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새로운 규범과 제도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내 질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영내의 패권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세계화의 특징은 이 허브 앤 포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양자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FTA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다자주의를 얘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양자주의를 얘기하고 있다. 특히 1대1로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국식 세계화, 미국식 세계화, 중국식 세계화의 전략 특징이 뭐냐라고 보면 중국은 1대1로 에너지 협력을 통해서 경제의 축을 가지고 세계화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강대국화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 외교에 있어서는 거버넌스 외교를 통한 양자 관계의 강화, 또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방위산업체 협력을 통해서 세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요. 합동 군사 훈련, 특히 이란과 러시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합동 군사 훈련이 아주 세계화 전략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미국식 세계화, 중국식 세계화를 얘기할 때 중국식 세계화의 전략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경제를 통한, 그리고 안보를 통한, 외교를 통한 이렇게 서로가 함께 이렇게 이런 서클을 통해서 중국식 세계화의 전략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를 보면 V자 반등을 확실히 이루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극복하고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회복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8%를 잡고 있는데요. 또 결국 이제 기축통화의 문제인데, 중국은 국제화 총력정, 특히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탈달러화에 대해서 국제화의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꿈, 차이나 드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은 위대한 민족의 부흥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몽의 실현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두 개의 100년이란 이름으로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전 100주년이 되는 올해 전면적인 그 중경국 이상의 샤오캉상의 실현, 건강한 사회 실현, 그리고 앞으로 중화인민공화국 1949년 수립 이후에 100주년이 되는 2049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강대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꿈을 얘기할 때는 1대1로 전략, 중국 제조 2025 강공 전략 플러스 최근에 얘기하는 쌍순환 전략이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미국과 부딪히는 전략 경쟁들입니다. 중국이 1대1로, 즉 다시 말하면 중국이 1대1로는 새로운 중화 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중국 제조 2025는 2045년에는 독일, 일본을 넘어서고 2049년에는 미국을 넘어서는 제조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49년에는 우주 정보 사이버 전략 무기를 현대화하면서 영내 패권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세계 인류의 군대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대1로는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다 연결하겠다라는 국가 전략입니다. 1대1로는 2013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2018년까지는 1대1로 1.0으로, 미중 패권 경쟁 이후로는 1대1로 2.0으로 격상돼서 이루어지고 있고, 1대1로 1.0은 주로 해양 실크로드 위주로, 1대1로 2.0은 육상 실크로드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즉 1대1로 2.0은 중앙아시아, CIS 국가까지 중국의 영향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유럽까지 포함하는 것이 1대1로 2.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봉쇄하고자 하는 이 대중 봉쇄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현재 중국을 공격하면서 러시아도 공격하고 이란까지 공격하면서 현재로서는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브레진스키가 얘기했던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브레진스키의 유라시아를 장악하고자 했던 브레진스키가 얘기했던 유라시아에서 미국이 유라시아에서 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미국을 대항해서 중국, 러시아, 이란이 이렇게 연대해서 미국을 몰아낼 수 있는 부분은 조심하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미국이 중국, 이란,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현재는 항미적인 성격으로 중국, 이란, 러시아가 합동 군사훈련도 하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대1로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1대1로는 중국식 세계화 전략의 하나인데요. 최근에 이제 1대1로의 한반도 확장을 놓고 또 얘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1대1로의 그림에 한반도를 넣고 윤영성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할 때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한반도 신경제도와 1대1로 연결 시 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저희가 지금 1대1로와 맺었던 국가들이 채무 국가로 전략을 하고 소송건이 한 20만 건이 넘어가면서 과연 1대1로가 중국의 어떤 강대국화 전략이다라는 이름으로 주변국들과 소송 분쟁이 심할리면서 저희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일대에 협력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국을 얘기할 때 1도 1로와 더불어서 쌍순환 전략이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 내순환과 외순환을 돌린다는 것인데요. 이 개념은 중국의 미래성장 전략이기도 한데 이런 전략이 나온 배경에는 미중 패권 전략에 대한 대응입니다. 즉, 중국은 미국의 수세적인 공약에 대해서 내수 활성화, 자립형 공급망 확충, 부품 국산화 70%를 통해서 2049년까지는 중국 자체 내로 내수 시장을 활성화에 통해서 그 도전에 대해서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그 전략 경쟁은 2049년 이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 때리다 중국을 지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의 GDP라든가 국방력 수준이 뭐 유럽이 이미 미국이 아닌 중국과의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이 내수 활성화를 통한 부품 국산화를 통한 자립형 공급망 확충을 통해서 이 내순환을 자체적으로 돌리겠다는 것, 국내 내순환을 통해서 지켜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했던 외순환, 그 외순환에 대한 서클을 돌리고 외순환 바깥의 서클, 내부적인 이런 서클을 두 개의 쌍순환을 돌리면서 국가의 중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 미중 간의 이 협력 구도에서 갈등 구도로 가는 이 전략 경쟁에 대한 대비책으로 쌍순환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현재의 미중 전략 경쟁이라든가 글로벌 GVC의 재편, 그 다음에 기술 첨단 산업에 대한 디커플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세계 경기 진짜 침속 이런 거를 100년 만의 대격변이다라고 인식하에 중국은 내수 경제 활성화, 자립형 공급망 확충 이런 부분으로 그 내순환과 외순환을 돌리는 쌍순환을 통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대처하고 세계 경제의 변화에 대처하겠다. 이것이 중국이 갖고 있는 앞서 얘기했던 그 중국 내부의 그 재건축, 쉽게 얘기하면 재건축에 대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50분까지 끝내야 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입장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고 바이든은 트럼프하고 다르게 트럼프는 어떤 비즈니스맨에 가깝다면 바이든은 정치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0년 정치 인생으로서 외교주의, 다자주의, 동맹주의를 중시하고 있는 지도자로서 미국을 이끌고 있고요. 남한에 대한 우리 이해도가 큽니다. 사실은 외교위원장 격으로 DJ 대통령도 만났고 부통령 8년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다 만났던 남북한에 대한 이해가 큰 바이든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면 있고요. 트럼프하고 다르게 완전히 다른 리더십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는 선택적 개입주의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재.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선거 공약을 보면 세금, 에너지, 환경, 이민, 노동 분야에서 아시다시피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하고 다르게 이제 상반된 전략을 피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바이든오믹스란 이름으로 현재 미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가 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로 한 이름으로 그린 에너지 산업을 부흥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태양광, 풍력으로 만드는 이제 전기차, 전기 저장 장치 개발 지원 등 50만 대 미국 내 모든 스쿨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전환하겠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그 친환경, 그린 에너지의 목표를 두고 바이든오믹스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국의 셰일, 석탄 산업 등 화석 에너지의 산업이 위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전기차라든가 어제부터 또 배터리 가격이 엄청 배터리 문제로 LG화학이라든가 주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 전기차, 배터리 이런 바이오 산업이 기회가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4차 산업혁명 기술 시대와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들, 바이오 산업 이 기회가 확대되지 않을까.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속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차이나 리스크를 얘기할 때 큰 기업의 다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기회 요인을 본다면 또 어렵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기회 요인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레버리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서 한반도 남북관계를 통해서 북방정책을 실현해야 된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이런 기회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 시기에 한국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얘기를 끝내고요. 이제 러시아의 상황과 앞으로 중러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중러 관계와 미러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중러 관계는 현재 역사상 가장 좋은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라 잘 목이 막혀가지고 잘 말이 안 나오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중러 관계가 긴밀화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러시아 전략, 특히 이제 나토의 동진에 대한 위협이 있고요. 특히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서 중러 관계의 긴밀화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러 관계는 글로벌 수준, 지역적 수준, 양자적 수준에서 모든 것이 긴밀화되고 있다. 그래서 전 지구적인 수준에서는 중러의 어떤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접근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적 수준에 있어서는 서로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또 같이 미중이 중러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상하이 협력기구라든가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양자적인 수준에서는 중러가 에너지 문제라든가 국경 문제, 경제 협력 문제 그리고 군사력 문제에 있어서 함께 긴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중러의 경제적인 긴밀화는 2018년 기준 1,000억 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에게 있어서 가장 제1위의 교역 파트너입니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중러는 시베리아 1, 2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대식 박사님께서 몇 차례 이제 에너지 협력, 그 시베리아 1, 2, 그다음에 유럽에 있어서의 또 에너지 협력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중러 에너지 협력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모색이 되고 있고요. 또 중러는 또 군사적으로도 긴밀화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을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그 남중국해, 오호츠크, 산동성 이렇게 계속 군사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군사적으로 중러가 긴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중러 관계는 어떤 비항구적인 협력 관계가 아닌가, 어떤 편의에 의해서 결합된 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국력 강화가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러 관계가 긴밀화되면서 역시나 한계성도 있다. 러시아의 위기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러시아의 기회인 동시에 위험 요소로 이렇게 러시아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글로벌 거버넌스 자체가 중국으로 무게중심이 기울면서 중국 중심의 다자협력 주도가 이루어지면서 뭐 상하이협력기구도 사실은 이제 중국 중심으로 가고 있고 되면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중심으로 글로벌 거버넌스가 이렇게 그 무게중심이 옮겨지면서 위기감을 갖고 있다. 특히 이제 국동 지역에서도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뭐 아시다시피 이제 천연자재 자원에 대한 중국의 집중 투자는 러시아인에게 자원 수탈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연해주 지역에 있어서 극동 지역에 있어서 중국 영토의 재탈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카플란 같은 경우는 중국이 극동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지배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해주 지역은 청나라 중국의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이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중국은 동해 쪽 출구가 막혔죠. 그래서 뭐 중국은 현재 이쪽을 차항 출해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극동 지역의 러시아 인구는 830만 정도, 동북 삼성의 인구는 중국의 인구는 한 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해주 지역에 중국의 영토 재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 따라서 특히 남중국해라든가 호르무즈, 북극해에 대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미중 군사적 긴장 고조 지역인데요. 남중국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남중국해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 지금 항공모함이 서로가 대치하고 있고 서로 중국은 인공선을 짓고 있고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2019년 앞서 얘기했던 대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3개국이 합동으로 군사훈련을 이렇게 나흘간 진행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북극해에서도 참여하는 북극해발의 난항이 있고요. 중국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또 4월 15일 날 러시아 강한 제재를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니소 냉전 시기에 중국을 끌어들였던 것처럼 어떤 영니슨 전략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반미적인 연합 형성으로 지금 중국, 러시아, 이란이 긴밀화되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훈련을 하고 있고 대치하는 부분들이 미국의 대러시아, 대중국을 전략, 대외 전략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러 관계에 대한 긴밀화돼 있지만 지속성에 대한 한계성이 역시나 있고 미러 관계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푸틴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경제적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러 관계가 긴밀화될 수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긴밀화될 것이지만 중러 관계의 갈등 요소는 계속해서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았고요. 미러 관계에 대해서도 외교라는 것이 본질이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상황인데 이제 미국은 앞으로 미중 특히 패권 경쟁 속에서 압도적으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협력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러시아, 이란의 반미 연합을 좀 와해하는 작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국 견제를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미러 관계 협력 또 한번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아침이라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좀 더 시간이 50분만 쓰라고 해서 근데 좀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PPT 발표는 이 정도로 하고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최재석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네. 최재석 교수님의 발표 내용을 잠시 이제 여러분의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요. 일단은 중러 대결 양상 속에서 중국과 미국이 모두 향후 이 갈등 속에서 우세를 장기적으로 가지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속에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한편 러시아는 중국과 현재 강하게 밀착되어 있으나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오히려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미중 갈등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PPT로 정리해 주셨고요.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압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신 분 있지만 Q&A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이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러시아 그리고 한반도,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기업하시는 분께서 궁금해하시던 분 있으시면 지금 최재덕 교수님께 질문을 해주시면 답을 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부이사장님 좀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음성호 해주시고요. 부터 예,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정 이사님. 예, 보니까 아직도 머리도 제대로 안 따듬은 것 같는데 이따 끝나고 세수하세요. 저기 바이든 시대에 들어와서 아까 보니까 다자주의와 동맹 중시 정책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다면 미국 패권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그리고 이제 아까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일환으로 방북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는지 하고 이제 또 하나 더 질문은 러시아하고 이제 중국하고 관계인데요. 지금 상하이 협력기구 등 이제 군사 협력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터닝하고 있다는데 그 구체적인 그런 그 조짐, 뭐 그런 그 상황이 어떤 거가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국제 결제 화폐로 달러화를 이제 계속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50%까지 감축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중국은 여기에 같이 동조를 하고 있는지, 너무 질문을 많이 드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만 좀 궁금해서 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질문에 대한 코멘트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세 가지 질문 해주셨는데요. 바이든의 그 다자주의 동맹주의 외교주의자의 입장이 미중과의 패권의 입장은 아닌 거 아닌가. 그 패권 경쟁은 아닌 게 속은 아닌가 이런 질문이고, 두 번째는 평양 방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중 관계, 중러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세 번째 질문은 첫 번째 바이든을 좀 제가 앞서 좀 장황했지만 미중 패권 전쟁을 좀 본질을 얘기했던 것은 그게 이제 우리가 한반도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결국은 우리가 유라시아로 나가기 위해서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제질서라는 것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강대국들의 생각을 읽어야 우리가 유라시아의 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중 패권 경쟁을 깊이 좀 길게 얘기했고요. 결론적으로 바이든은 트럼프하고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아주 잘 차려입은 엄청나게 잘 차려입은 세련된 공격적 현실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자유주의 이론적 접근보다는 한반도에서 강대국들이 특히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론은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에 있어서 만발의 준비를 해야 된다. 즉 미국은 바이든의 생각은 겉으로는 다자주의와 어떤 동맹을 강조하지만 아주 공격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권으로 가고 장기화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평양 방문은 어떤 상상력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미중 남북 관계를 봤을 때 남북 관계라는 것이 좋아지려면 서로가 남과 북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끌어다니고 있고 중국은 혈맹동맹으로 북한을 끌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관계가 오히려 더 멀어지는 이런 형국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됐고, 이 상황에서 저희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도모해야 되는데, 결국은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 우리가 북방으로 지금 나가는 북방 정책을 실현하기 어려운 것도, 한러 관계가 어려운 것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러 관계가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어려웠던 이유는 구조적으로 북한의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와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미러 관계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북방 정책에 대한 실현이 어렵고, 또 모스크바가 좀 거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북방 정책이 어려웠던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우리가 북방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남북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남북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북미 관계를 풀어갈 때 북한을 잘 아는 바이든을 평양으로 초청할 수 있게, 현직 대통령은 없었거든요. 전직 대통령들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평양을 방문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평양으로 방문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북미 관계 개선의 실타래로 풀어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의 변수는 또 중국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을 만날 때 싱가포르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남북미가 지금 현재는 이제 전쟁이 멈춘 상태 아닙니까? 근데 정전에서 전쟁을 끝내자 종전 선언을 남북미로 하자고 했을 때 북한은 중국 없는 종전 선언은 없다 이렇게 선을 걷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 변수가 또 미중 전략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중러 관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유라시아로 나가야 되는 이유는 분명한 건 차이나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차이나 리스크가.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25.6%, 홍콩도 지금 홍콩 포함하면 30%가 넘는 이 상황인데, 지금 호주 사례가 아주 좋습니다. 호주 사례를 보면, 호주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속에서 호주가 확실하게 미국 라인에 서면서, 또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가 우한 바이러스가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서 2020년 1월부터 하여튼 된통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어요. 호주는 대중국 의존도가 38%인데, 아시다시피 호주산 와인, 호주산 자료들 보면 호주산 면화, 호주산 보리, 랍스터, 석탄, 소고기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수입을 중단하면서 이 보복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은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국의 호주 경제 보복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이 미중 간의 전략 경쟁,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의 스탠스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러중 관계에 포함해서 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의 스탠스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유라시아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미중 간의 전략 경쟁,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의 스탠스는 생존 전략 경쟁은 아니다. 국가 이익 우선주의 전략으로 가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할 때 우리의 레버리지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도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속에서 어디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면 유럽 같은 경우도 결코 EU가 탈중국화로 가지 않는다라고 선을 걷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겠다. 유럽도. 지금은 국가 이익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라시아로 나가기 위해서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이익 최우선으로 나가는 전략이 미중 간에 서로가 우습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중러 관계에 대한 질문을 좀 빠뜨리신 것 같아서요. 중러 관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메모를 하다가 핵심적인 질문, 키포인트가 어떤 질문이시죠? 군사의 협력이 러시아 중심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예를 들어서 상하이 협력국 같은 경우가 그런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황, 사례 같은 게 있는지 그렇게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그거하고 또 하나가 러시아가 지금 대결제 화폐로 달러를 이제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50%까지 축소를 했어요. 나머지는 유로와 기타 위안화 여러 가지로 루블화로 하고 그러던데 여기에 중국도 같이 보조를 마치고 동결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당연히 보조를 마치고 있고요. 상하이 협력 기구가 러시아 주도였는데 의장국이 중국으로 바뀌면서 SCO가 완전히 중국판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게중심이 중국으로 가면서 러시아가 상당히 국제기구를 전체적으로 시카, 특히 SCO가 대표적인데 주도국 자체가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군사협력도 앞서 얘기했지만 중러가 매년 블라디보스톡 인근뿐만이 아니라 호르무즈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아까 산동반도에서도 얘기했는데 연해주 지역 블라디보스톡 인근을 넘어서 중국 해상에서도 중러가 이제 해상 훈련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블라디보스톡 인근에서 할 때는 러시아가 사실은 조금 더 우위였는데 이 중국에서 이제 군사훈련하면서 그 시점부터는 중국 주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료를 보면. 그리고 군사협력에 있어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도 일방적으로 러시아 무기를 수입하는 걸 떠나서 또 워낙 모방 기술력에 대한 지금은 오히려 또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 무기를 팔고 있다. 이렇게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협력 부분도 뭐 군사훈련이 가장 핵심인데, 중러의 군사훈련은 아까 PPT에도 얘기했지만 뭐 항미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고 뭐 결제 수단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아예 이제 기축통화한 이후로 가장 중국 내에 중국 디지털 위안화 화폐가 또 굉장히 디지털 위안화, 아예 이제 화폐 자체가 디지털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제 수단을 디지털 위안화 화폐로까지도 확장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뭐 러시아의 동조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러 관계는 그렇게 긴밀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더 확장될 것이다. 그게 앞서 얘기했던 대로 푸틴도 장기화 집권을 위해서 더 중국을 당분간은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중국도 러시아의 긴밀한 협력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항미적으로. 그래서 중러의 긴밀화는 미국에 대항하는 성격이 크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어떤 그런 무게 중심으로 기우는 것에 대해서 극동 지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려감을 표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긴밀화되고 있고, 그럼에도 결국은 제가 이제 미러 관계를 얘기했는데, 미국의 러시아 전략이 변하지 않고서는 중러 관계는 계속 긴밀화될 것이다. 이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른 분들도 질문을 좀 해야 되니까 혹시 다른 분 중에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지금 최수범 수장님 손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출근 중에 차 안이라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최근, 미중 간의 이 패권 전쟁이, 대만에서 아마 뭔가 이 충돌이 있을 것 같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만의 충돌이 어느 정도 중국식으로 정리가 되면은 그 힘의 한반도로 옮겨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좀 여쭙고 싶고,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친중적인 정책을 많이 펴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고, 뭐 이런 현상은 비단 현 정권뿐만 아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진 현상이 있었는데, 과연 지금처럼 정부 이 국가 정책이 친중으로 가는 게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질문이 어쩔 수 없이 다 기업에 계신 분들도 꽤 있는데 국제 정세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세요. 내 앞에 당장 기업에 도움이 되는 거야 되는데, 오늘 수업은 좀 이렇게 폭넓은 국제 관계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양상을 좀 이해하면 눈앞에 내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재건축도 하고 방향성을 잡는 시기다. 그래서 현재는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과 방향성을 이해해야 한반도 문제도 이해하고 우리가 유라시아로 나가고 개인의 사업의 아이템을 어떻게 접근해서 좀 장기적인 측면을 대응하는 측면들을 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개인 사업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사실은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면 좀 제가 상대하게 디테일한 사업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하겠지만, 일단 큰 틀에 대한 질문만 나오기 때문에 좀 큰 틀에 대한 이해를 한다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질문에 대한 거는 간단합니다. 이런 겁니다.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반도가 대리전을 치를 수 있는 위험이죠.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결국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으로 주변국들에 의한 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 동북아에서 가장 큰 위험은 미중 패권 전쟁의 양상에서 대만입니다. 아시다시피 맞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전 총통 마잉쭈 했을 때는 굉장히 친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왕 관계라고 하는데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했어요. 사실은 매주 엄청나게 긴밀하게 경제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곧 통일되나 이런 시기였는데, 현재 현 총통이 위기감을 느꼈는지
본인이 총통이 되면 중국과 선을 긋겠다고 했는데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그 이후로 현재 대만은 완전히 친미로 돌아서면서 2조 원 달러 정도 2조 달러 이상을 봅니까 뭐 미국에서 군사 무기를 수입하고 미국은 현재 아프간 2,500명을 다 중동에서 빼면서 대만으로 옮기겠다라고 미국은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수범 선생님도 미중 패권 전략 경쟁을 통해서 우리 이쪽 동북아에서는 대만이 가장 부딪히 1순위로 충돌할 수 있지 않겠냐, 대리전으로. 뭐 가능성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이고 대만을 놓고 중국은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말라 이 얘기고 미국은 우리에게 대만은 사활, 바이탈 인터레스트다. 이렇게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할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력 점령하듯이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만약에 이제 대만 충돌로 가게 되면 그 다음은 한반도의 대리전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미중 패권 경쟁을 길게 얘기했던 이유도 미중 간의 이 불똥이 한반도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늘 북한 비핵화를 놓고 같이 비핵화에 뭐 합의를 이루고 있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중국이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다른 동상이몽이기 때문에 역시나 한반도 대리전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하겠느냐, 전쟁으로 번지겠냐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현 정부가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친중으로 간다 이렇게 단정을 했는데 그게 우리의 도움이 되느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외교가 좀 공격을 당하는 이유도 중국에 가면 미국은 우리를 친중으로 보고 있고요. 대만도 우리를 친중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또 미국에 가서는 미국의 입장은 우리가 왜 일본처럼 하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우리가 한미 동맹에 있어서 그렇게 믿지 못한, 미국은 또 우리를 믿지 못하는 또 대상국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도 믿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는 주변국에서는 친중이라고 보지만 중국이 보는 우리는 친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스탠스가 정말 그래도 중요한데 근데 제가 중국을 조금 아는 입장에서 뭐 중국 전문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는 친중 정책을 피고 있지는 않다. 우리 현 정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한중 관계를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도 세 가지인데 우린 친중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을 너무 또 반중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나친 반중 감정에 의한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도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북한을 끌어들이면서 상당히 우리가 안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중도 어려움도 있지만 지나친 반중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중국을 대할 때는 또 그렇다고 진중을 너무 친중으로 해서 중국의 어떤 역할론을 강조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낮아지는 이유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국을 대할 때 뭐 우리 현 정부가 친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우리가 바람직한 한중 관계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 안보를 결국은 우리가 미국이라는 안보 우산을 잘 했을 때 중국은 우리를 1대1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한미군이 있는 한미 동맹이 있는 상대 국가로 보면서 우리가 더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것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저는 뭐 친중으로 가는 거에 대한 동의보다는 바람직한 한중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안보 우산을 잘 가지고 중국과 대항하면서 경제 협력을 이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뭐 어느덧 8시 10분이 되었는데요. 혹시 참가하고 계신 분 중에서 기업인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요. 열강하시고 또 좋은 내용 전달해 주신 최재덕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같이 박수로 제가 감사의 1분만 전합니다. 코멘트. 예, 말씀하십시오. 네네. 네, 마지막. 이게 좀, 너무 이른 시간이 조금 약한데, 제가 원래 야행성이라, 좀 많은 것을 얘기를 담아내고 싶었던 욕심이 더 이렇게 좀 쉽지 않았나 했는데, 결론을 얘기하고 싶어서, 앞으로 격변기다. 쉽지 않다. 유라시아로 나가는 길이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30년마다 획을 긋는데, 작년이 한러 관계 30주년이었고, 이제 내년이 한중 관계 30주년이거든요. 우리가 북방의 길을 열었을 때. 그래서 이제는 올해는 좀 침착하게 앞으로 30년, 넥스트 30년을 유라시아의 길을 가는 거를 준비할 때가 아닌가. 유라시아로 나가는 길을. 그래서 재건축을 좀 하는 시기, 코로나에 대한 대응, 코로나 이후, 그다음 미중 패권 전쟁의 양상과 본질과 장기화를 이해하면서 유라시아에 나가는 길을 앞으로 30년에 대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재건축을 통해서 가능성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상당한 눈앞에 보이는 위기가 요소가 있지만 기회 요소가 많다.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반대로 만약에 미중 패권 경쟁이 없다면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은 저희가 염려했던 건, 북방으로 못 나갔던 건, 중국이 2049년까지 중국의 꿈을 이뤘을 때는 우리의 영향력이 상당히 압축됩니다. 국정을 마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위상이 2049년까지 차이나 드림, 중국식 세계 질서 속에 우리가 끌려 들어갔을 때 오히려 우리의 어떤 입지가 작아진다라고 보면, 그런 입장으로 접근을 하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을 오히려 중국의 발목을 미국이 앞으로 1년 딱 잡아주면 우리가 그 시간을 벌은 만큼 북방의 길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진핑의 속내, 바이든의 속내, 진짜 속내를 좀 이해하고, 이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의 유라시아로 나가는 길은 생존만을, 서바이벌만을 하는 지금 전략이 아니라 국가 이익 우선, 자강하는 전략, 그래서 신북방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오히려 미중 패권 전략 경쟁 시대에 준비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장 개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지각이 흔들리고 지형이 깨질 때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래서 지금 그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미래 30년 우리가 유라시아로 이제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미중 패권 경쟁을 계기로 우리가 드디어 지난 30년 북방 정책을 실현했던 지난 30년을 어려움을 딛고 미중 패권 경쟁의 어떤 그런 기회로 만들어서 오히려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다 라고 본 것이죠.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굉장히 현재 우리가 오히려 전향적으로 북방 진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 5월 소개하겠습니다. 크리스티나 화면 좀 바꿔주세요. 네, 다음 5월 달에는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한국무역협회 마케팅 오피스 전명수 팀장님께서 러시아 유통 현황 및 법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조금 더 실물적인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에코베이스 김인숙 사장님께서 회원동정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광고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유라시아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보다 나은
비즈니스 인사이트 진행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진행 화면 공유로 설문조사지가 살짝 뜰 텐데요. 크리스타 부탁합니다. 지금 이제 채팅방에도 올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께 메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시는 게 전부 다 이렇게 표시만 간단하게 하시고 예시로 든 것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오른쪽에 추가 의견으로 주시면 되니까요. 설문 항목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한테는 유비인이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그리고 회원 여러분을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큰 도움이 되니까요. 메일에 꼭 답변해 주시고 내용 채워서 보내주시고 이번 주 내로 꼭 답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유비인 행사 여기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김성도 이사님께서 혹시 새로 참여하신 분 교류도 하시고 마무리 인사도 하시는 것으로 이제 행사를 마치고 저는 여기서 진행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 먼저 열강해 주신 최대덕 교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최대덕 교수는 과거에 우리나라 중국 진출 초창기에 비즈니스맨으로 중국에 나가서 중국 주재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국 현지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서 중국 전문가로서 대학교에 지금 남아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또 제가 상당히 우리 최 교수한테 대해 가지고는 인상이 남은 게 그러고 나서 최근에는 러시아를 공부를 해야 러시아를 알아야 또 제대로 된 한국 주변 전략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러시아의 모스크바 대학이었어요. 예, 모스크바 국립대학입니다. 네,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러시아 횡단 열차를 몇 번씩이나 이렇게 타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도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러시아 중국 러시아 전문가가 앞으로는 유라시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필요하겠다,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오늘 최덕 교수 강의를 들었는데 마지막에 미중 패권 경쟁을 우리가 유라시아 지역을 지출하는데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같은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김창근 한 우즈벡 무역 대표께서 우리 최재덕 교수 이야기한 강의를 다음에 바통을 넘어서 받아가지고 이제 러시아나 우즈벡에 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띄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기로 했는데 아까 우리 사회자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하게 돼가지고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월달에 그 말씀을 다시 듣기로 했고 다음 달에 소개를 했던 정명수 팀장, 무역대표부 정명수 팀장은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상사면으로 열심히 러시아를 개척을 했고 지금은 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시장을 개척하면서 또 무역협회의 오피스 현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실물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달에도 꼭 참석을 해주시고 특히 거기 에코비스의 김익준 대표 요즘 에코비스 물류업체지만은 거의 상사가 하던 역할을 다 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에코비스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김익준 대표도 함께 나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비즈니스를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라든지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최재덕 교수께 열강해 주신 데서 감사합니다.